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 노유진의 100분 토크. 예, 이번 주 100분 토크는 우리 진중근 교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못 왔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타임라인에 이어서 오늘 100분 토크 주제는 현 전국을 완전 지배하고 있는 이슈, 성완종 파문 이후 우리 정치와 정당, 정치개혁 이런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당장의 여론은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4월 29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이 여론의 이 흐름은 이 재보궐선거 결과로도 일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전부 단기적인 일들이죠. 뭐 누가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뭐 검찰에 소환된다 안 된다, 뭐 재판에 기소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다 단기적인 것이고요. 이 성완종 파문이 우리 정치에 던진 이런 파문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데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인지, 만약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단순히 이렇게 정치에 돈이 오가는 문제 그 자체를 넘어서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돈에 물들어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짚어보려고 이야기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치학자신데요. 정치학자 중에도 한국 정치 그리고 정당 이론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고요. 신문에 칼럼도 자주 쓰는 분입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윤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먼저 우리 정치 카페 우리 100분 토크에서는 손님이 나오시면 스스로 네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방금 정치학자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요새는 어디 가서 정치학자라고 안 그러고 댕깁니다. 국민들이 이 정치가 하도 미우니까 정치학자도 미워하고 그러셔가지고 그딴 걸 왜 연구해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직장도 그렇고 해서 이 교양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문도 잘 안 보고 뭐 저도 막 정치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가지고. 근데 정치하고 교양이 상당히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 교양이 이제 그 교양을 닦아가면서 이제 그 빌딩이라고 그러는데 국민들께서 이제 그렇게 해가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이제 정치인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학자는 또 이제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는 게 뭐 도저히 그런 계기를 주지를 않고 있어서 하여간 뭐 그 정치학을 왜 공부했을까 그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성완종 사태 지금 터지고 나서 뭐 한간에서는 모이면 뭐 정치인들은 또 정치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겠지만 또 일반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하는 말이 있는데 정치학자들은 만나면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들 얘기해요? 일단 뭐 모이질 않습니다. 도저히 정치학적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학기로 해야 되느냐? 요새 특히 정부나 이 대통령의 이렇게 이제 그 대응들을 보면서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 정치학자들 몫이 아니라 이거는 저 심리학자들 몫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제정신들이 아니다 그런 그렇죠. 얘기 아니겠어요? 뭐 범죄 심리학 같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잘 모이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뭐 이제 각 신문에 쓰시는 거나 뭐 방송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은 이제 이렇게 좀 귀 기울여 듣고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한숨 소리로 들리는 거죠. 저게. 근데 이제 보도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시민들은 사실 그 보도를 다 챙겨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보도량이 많아요. 우선 지난주 후반에 경향신문의 인터뷰 전문이 이제 공개가 됐고 공개되기 직전에 JTBC에서 또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그것도 좀 괴상망측한 경로로 뭐 보안 전문가가 뭐 보안을 위해서 자진 참가했는데 그 파일을 빼가지고 JTBC에 인연이 많으신 분 아니에요? 아 이제 그 얘기 좀 이따 할까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제 육성으로도 나왔고요. 그렇게 됐는데 이 사태의 본질이랄까? 그러니까 보도를 다 챙겨봐도 누가 누구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돈을 얼마 줬다 안 줬다 뭐 무슨 뭐 비타민 음료에 통에 담아줬다 어디 담아줬다 이런 것들만 많지.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돈을 받고 또 그런 관계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리스트를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일들의 본질이 뭘까 도대체 이게. 학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우선은 뭐 이번 사태 이렇게 보면서 든 생각은 한국 정치가 이제 진짜 그 끝갈 때까지 갔구나. 이게 이제 정말 크게 그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 돈 왜 저렇게 이제 저런 일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 잘 처리가 또 이제 이 제대로 해결도 되고 있지 않고 그런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뭐 크게 이제 한 축에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정치라는 게 함께 사는 기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라기보다는 계속 이권이라든지 이제 권력 혹은 지위 추구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뭐 정책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없고 그러니 이제 그때 정치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이제 돈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계속 돈을 필요로 하고. 그러니 이제 돈 갖고 있는 분들도 또 이제 지위를 추구하다 보면은 그 돈을 갖고 어떻게 자신이 이제 좀 정치의 입지를 좀 구축해 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정치가 제대로 안 된 가운데 이제 돈이 지배하는 사회 또 혹은 정치 자체가 그 돈에 기대어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풍토 이게 이제 지금 자꾸 근본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환경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실제 정치 현업에 종사하시는 두 분도 좀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그 성완종 회장이 그 메모를 남기고 자살하신 게 4월 9일이고 그 녹취록 전문이 이제 경향신문을 통해서 공개된 게 이제 그 일주일 후인 4월 16일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4월 16일은 또 세월호 1주기가 되는 날이고 저는 마치 이제 똑같은 사건이 두 번 되풀이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사실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당시 겪을 때도 그렇고 또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느끼는 건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이 뭐 진실 규명 왜 이런 사건이 났는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에 대해서 이제 뭐 모든 국민이 이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진실이 규명되지도 않고 있고 재발 방지는 아직 논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번 이 사태에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이제 뭐 사건이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뭐 핵심 제일 탑에는 이제 뭐 대통령까지도 사실 있는 문제잖아요. 연관된 문제니까 대선 불법 자금과 연관해 가지고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로 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면은 이제 재발 방지.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조사하지 않더라도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이렇게 돈으로다가 이 기업과 또는 정경유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권을 챙기고 또 부정한 돈으로다가 정치를 해오는 그런 관행과 문화가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한국 정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를 해 나갈 것인가? 달라지는 것은 불가능한가? 달라지려면 재발 방지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 거고 이번에 재발 방지를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누가 들키냐 이번에는 누가 들키냐 이번에는 누가 폭로하냐 문제만 남아있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가 주요한 과제로 이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심 대표님 소감은 어떠세요? 보시면서 여기 이 자리에 유일한 국회의원이십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는 뭐 액수가 얼마다 이게 뭐 진실이냐 아니냐 이런 데 대한 관심은 이제 별로 없죠. 이제 국민들이 다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그 열심히 그 고민하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형태로 문제가 이제 폭로됐잖아요. 그래서 그 계기,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죠. 근데 이렇게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이 제일의 관심사가 뭐 민생을 챙긴다든지 또 뭐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잘 살펴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전하는 세력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 여기에 1차 관심을 갖게 될 때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준은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죠. 검찰과의 동맹을 통해서 말하자면 도전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쭉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그것이 집권 세력 내에 도전 세력일 경우에 이렇게 아주 비극적인 파멸적인 형태로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왜냐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이런 어떤 뭐 폭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지금 뭐 열심히 풍악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에 대한 어떤 쇼크 같아요. 집권 세력 내에 어떤 견제 세력을 집권 내의 도전 세력에 대한 견제가 이런 식으로 부메랑이 돼서 집권 세력을 파멸로 이끌 가능성도 있구나. 이것에 대한 쇼크가 매우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처음에 김현철 교수님이 이제 정치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기술로서의 어떤 활동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권력을 쟁취하고 획득하고 그것을 행사하고 이런 이제 권력 정치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되게 이게 뭐 현 정부 들어서 심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정치는 뭐 과거에도 이랬나요? 과거에도 계속 이래 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제 그 방식은 좀 달라졌겠습니다만 뭐 예전에는 사과 박스였다가 요새는 이제 비타 500 박스로 이렇게 방식들은 그건 만 원짜리에서 5만 원짜리로 돈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돈도 바뀌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예전부터 이제 크게 한국 정치 계속 이런 걸 반복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에 이제 정당 정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시민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정치,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걸 중심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이제 권력을 중심에 놓고서는 어떻게든 그 권력을 장악하고 또 그 권력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 권력을 활용해 갖고 이권들을 이렇게 이제 보장해 주는 정치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정당 정치의 이제 좀 후진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뿌리 내리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더욱 더 돈을 갖고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어 온 거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제 한국 정당 정치의 후진성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이제 핵심 과제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선상에 역시 이 사건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이 후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권력 정치의 양상, 금권 정치의 양상이 빚어지는 거다. 그렇게 진단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정치적 신념 대신 돈과 인맥, 뭐 항맥 이런 것들이 지배해오는 정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도전 세력을 견제할 때 검찰의 위력이 매우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특히 이제 법과 제도는 사실은 그렇게 뭐 고쳐야 될 것도 있지만은 법과 제도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축구 시합하려면 룰을 지켜가지고 반칙하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골을 넣으면 되는 건데 또 그 골을 잘 넣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이렇게 이제 시합을 하는 거죠. 근데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이제 뭐 중간에 막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상대 선수를 찌른다거나 또는 어떤 선수를 못 나가게 무슨 돈으로 어떻게 심판을 매수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룰을 벗어난 변칙들이 작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우리 지금 정당도 좀 정당에 관련된 정당법 룰이 있는 것이고 정치 자금에 관련된 룰이 있는 것이고 각종 선거법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탈법, 불법, 편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는 게 정치의 어떤 더 주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성한종 메모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 뭐 그다음에 뭐 정당의 또 주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일상적인 정치활동 속에서 혹은 큰 선거와 연관해서 어떤 불법들이 오고 갔는가 하는 그 일단이 메모를 통해서 또는 육성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진술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의 좀 총체적인 어떤 지금 그 문제가 지금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약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김유철 교수님 말씀대로 정당이 좀 발전이 잘 안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자체의 본령을 벗어나서 권력 추구 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쪽의 관행이나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진단이신데 지금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돈들을 보면요.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보면 우선 김기춘 비서실장 10만 달러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 갈 때 그때 수행 비용으로 쓰라고 준 것 같고요. 이완구 국무총리 3천만 원은 이제 재보궐선거 출마했기 때문에 선거 때 돈 아쉬우니까 쓰라고 준 것 같고요. 홍준표 경남지사 1억 원은 당권 선거 나갔을 때 이제 한나라당을 사랑해서 줬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고 특별한 뭐 이권이 걸려 있거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봐서. 홍준표 지사한테 준 거는 정말 네. 한나라당을 사랑해서 준 것 같아요. 아니 뭐 김기춘 비서실장 10만 달러 준 것도 박근혜 대표를 사랑해서 준 거 아닌가? 허태열 씨한테 7억을 준 거는 이거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제 경선 자금으로 준 거고요. 유정복, 홍문종, 서병수 여기 3억, 2억, 2억은 이 사람들이 다 경선 혹은 대선 캠프에서 직능 또는 조직 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준 돈이에요. 그 이병기 현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한테는 뭐 처신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면 또 뭐 말하면 이 사람도 물러나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여기도 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돈 받은 사람들이요. 이 돈 받아서 뭐 집 사거나 차 사거나 땅 사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도대체 준 사람은 왜 줬고 받은 사람은 왜 받은 걸까? 아니 뭐 돈이야 필요하니까 이제 받았을 텐데. 이게 정당의 이 발전하지 않은 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당권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당원들한테도 자신 표를 달라라고 하는 그 언어가 돈에 있는 거죠, 돈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돈을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그 정당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성완종 회장도 마찬가지인데 그 뭐 한나라당을 사랑해서 이제 돈 줬다 그러지만 이분은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돈으로 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돈으로밖에는 표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인 출신이지만 그래도 정치를 하고 정당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이제 필요한 비용들은 있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네. 뭐 모여서 정책을 얘기하고 토론하고 뭐 하는데 드는 이제 비용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쓴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게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준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권이라고 하는 부분, 이건 뭐 검찰 수사 때도 이게 이제 어떤 뭐 뇌물성이냐 아니면은 이권 결탁되어 있는 거냐 이런 거를 다 판가름하긴 합니다만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기대하는 바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권력을 잡을 거다. 평 당원들한테 정책 토론에 참여해달라 그러면서 뭔가 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의 용도를 봐도 이게 뭐 뚜렷한 어떤 뭐 집을 사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결국 이 권력 혹은 내가 당 활동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돈에서만 이제 찾는 그게 이제 결국 정당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런 문화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아니, 받은 사람들도 결국은 정당이 그래서 받았다는 설명 아니에요? 아니 받은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그분들은 큰 책임이 있는데 다 총리도 하시고 뭐 당 대표도 하시고 대통령 뭐 비서실장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정당의 그런 문화를 바꿔낼 책임이 있으신 거죠. 그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으면은 사실 정치를 그만두셨어야 하는 분들인 건데 그런데 그냥 혼자 이제 돈 먹고 그냥 당 대표하고 바꿔놓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당 대표 하셨다 그러고 총리 하셨다고 해가지고 바꿔놓은 거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그 돈을
정치 발전에 쓴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이제 지위를 획득하는 데에만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완종 씨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제 보험을 여러 군데 이렇게 들어놓는 그런 뭐 심정으로 돈을 줬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정치권에서 지금 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정치 개혁의 의제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정치 자금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든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돈이 많이 드는데 그동안에 이제 정치가 오랜 정경유착의 역사 속에서 돈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정치 자금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묶어놓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왜 대선 때마다 정치 자금 문제가 안 된 적이 없잖아요. 예전에 이해창 씨 예. 그저 세풍 사건, 97년 대선 때는 세풍 사건, 그다음엔 2002년 차떼기 사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상대가 한나라당이 그 대선 자금 이야기할 때 내가 니들 10분의 1 상 받았으면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신 적이 10분의 있는데 1 좀 넘었어요. 7분의 1, 8분의 8분의 1 정도 됐어요 그때. 드러난 것만. 그러니까 이게 뭐 공공연한 비밀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그 정치 그 선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치는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뭐 저야 뭐 아주 가난뱅이지만은 부자라도 자기 돈 써서 하면 안 된다. 유권자한테 후원 받았어야 된다. 돈에는 다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후원을 많이 받았지만 그 3,000원짜리 후원도 있어요. 3,000원, 5,000원짜리 후원을 할 때 사연이 있죠. 사연이. 그 명단을 예. 제가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이 정말 땀 묻은 돈을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유권자들의 그 돈에 담긴 스토리 그것이 자기 정치 신념을 뒷받침하는 그런 힘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닫아놓기도 했지만 전통적으로 그렇게 정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력자들이나 재벌돈 받아서 정치해왔던 간행이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이 대단히 후진적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하게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아주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또 필요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당대표 선거도 나가봤고요. 또 국회의원 선거도 해봤고 또 대선 후보 경선도 해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또 도지사 선거도 해봤고요. 해봤는데 결국 그 현행 법에 따라서 후원금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한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큼 그 한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 돼요. 돈을 거둘 수만 있다면 네. 합법적으로. 근데 이제 이분들 이렇게 뭐 직능본부장이다 조직본부장에서 3억, 2억, 허태열 씨 같은 뭐 2007년 경선 때 7억 이런 걸 받은 걸 보면 문제가 제도에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범위 안에서 스텝진을 고용을 하고 선거운동원을 쓰고 선거사무원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제한된 홍보 방법으로 그 비용 안에서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당권 선거든 대권 경선이든 뭐든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돈을 받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이번 성완종 리스트를 보면서 과거에 이제 제가 또 연루됐던 그 삼성 X파일 예. 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삼성 X파일에서 보면은 당시 삼성 그룹에서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준 돈을 주는 걸 보면 주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당시 대통령 선거라는 큰 선거에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쓰라고 돈을 주고 그 다음번에는 만나가지고 그 돈 줬더니 좋아하더라 효과가 있었다. 뭐 특히 당 대회 대의원 대회 하는데 무슨 영향을 미쳤다 이런 뭐 평가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류는 뭔가 하면 이른바 그 검사들에게 준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당장에 무슨 구체적인 어떤 사안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돈을 주면서 그럼 이 돈 가지고 뭘 했겠어요? 이거 가지고 뭐 어디 가서 가족들끼리 회식했겠어요? 이거 가지고 부하들에게 예. 부하들 관리하고 자기들 인맥 관리하고 그러면 또 뭐 인품이 훌륭한 검사라는 예, 소리를 예. 들었다. 그런 걸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보면은 뭐 10만 달러를 갖다가 그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그 독일 갈 때 박근혜 그 당시 대표를 모시고 독일 갈 때 돈을 줬다고 하니까 김기춘 실장이 뭐라고 이제 그 해명을 했는가 하면은 당시 비행기표는 내 카드로 끊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독일에서 이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이때 주는 10만 달러는 뭔가 하면 비용이 부족할까 봐 주는 게 아니라 나간다고 하니까 그걸 핑계로 네. 그걸 명분 삼아서 마치 추석이 오니까 떡값 주듯이 그게 추석 때 떡 살 돈 없다고 준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 명목으로 돈을 주고 이럴 때 들어온 돈이 이것만이었겠어요. 장도 이래가지고 예. 잘 갔다 오라고 이제 주는 돈들 모아가지고 축장도, 예. 예.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평소에 조직 관리하고 하는데 썼겠죠. 그리고 그래서 홍문정 씨한테 뭐 예를 들면 뭐 2012년에 2억 준 거 이건 건 대선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니까 구체적인 명목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치 활동 그러니까 권력 획득 비용과 권력 유지 비용으로 준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돈 없이도 주어진 법에서 이렇게 규정한 한도 내의 자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네. 선거도 치르고 조직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돈을 많이 들여야 가동이 되는 그런 조직들 자동차가 연비가 다 똑같습니까? 연비 15, 16짜리도 있지만은 연비 5, 6밖에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새누리당은 연비 5, 6밖에 안 되는 것. 돈을 연비 2, 3이에요. 여기는 거의 탱크 수준이야. 연비가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못 가고 5석밖에 지금 이렇게 천천히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근데 돈은 적게 들잖아요. 연비가 좋아야 쭉쭉 그거는 나가지. 또 딴 문제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김현철 교수님이 아까 정당 문제를 제기하신 그에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결국은 공식 당 조직이든 아니면 공식 당 기구는 아니지만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선거운동 조직을 가동하는데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다른 선거운동 방식 그리고 그 선거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 이게 투입돼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렇죠.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뭐 당원 진성 당원이 있는 정당 체제라면은 그거는 뭐 진즉에 이런 문제는 그 스스로 해결될 수 있었는데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새누리당의 공식 당원이 2천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아니 근데 그 국민 경선이라고 해서 예. 투표에 참여한 그 국민들이 20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거의 과거로부터 이제 국가에서 파생된 정당으로서 정당 자체의 운영이 이런 어떤 비공식 부문에 의지해서 진행이 돼 왔고 또 선거운동도 뭐 공식 그 선거운동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공식 선거 자금 범위 내에서 그거 말고는 쓸 능력도 없잖아요. 쓸 수도 없죠. 또 누가 빌려주는 사람도 돈 없어요. 있어도 못 써요. 물론 이제 내가 보기엔 안 쓰고 대부분 있지만은. 쓸 능력도 없는 것 같아. 진보 근데 이제 정당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것 같아. 정치가 선도해서 그 얼마 전에 김영란법이라는 것도 예. 우리가 그 통과를 시켰는데 정말 그 금권 정치가 주도해서 낳은 문화 중에 대표적인 문화가 청탁 문화 아니에요. 예. 어디 가도 빈손으로 못 가게 되고, 담은 뭐 몇 푼이라도 화분이라도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돼 있는데 제가 그 이 대통령 선거는 뭐 제가 잘 안 해봐가지고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국회의원 선거한 이후에 겪은 얘기를 한마디 좀 말씀드릴게요. 한 달쯤 지났는데 그동안에 저를 지원해 준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싫은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왜 이렇게 불만이 있나 열심히 도와줘서 당선됐는데 그래 보니까는 보통 그렇게 지원을 하면은 열심히 선거운동을 내가 1등 공신이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뭔가 이후에 대가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관행도 모르고 뭐 드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왜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이제 그 불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알아봐라. 이전에 있던 분들은 전임자들은 어떻게 했길래 뭘 해드려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쭉 한번 그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동네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기업에 뭐 사회이사 이런 데도 알선해주고 또 뭐 어디 취직도 시켜주고. 그럼 저도 안 했는데 두 번 하면서 이런 거를 그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소한 그리고 조금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 같으면 저마다 봉투를 하나씩 내놓으시는데 그게 뭐냐 돈 주는 봉투가 이력서, 아니고 이력서. 이력서입니다. 네. 이력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현역 의원이 돼서 뒷바라지를 하지 않으면은 지역 싸움 못 합니다. 우리 이제 그 참모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경제민주화하고 복지국가 가려면은
누구보다도 기업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업들 비틀어서 국회의원이라고 말이지 그 자리내도록 하는 것은 비틀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는 평소에 그분들을 봐드리는 거예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평소에 지역 유지들하고 골프 라운딩도 다니고요. 우리 심 대표님 지역구에 골프장이 3개나 있잖아요. 옛날 많아요. 제 지역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골프장을 잘 안 가서 지금 걱정이 많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그때 지금. 골프 모임하는 지역 유지들 모임에 저도 이제 밥만 먹으러 가는데 저는 골프를 안 하니까 그 골프 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그래야 서로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결국은 지금 새누리당이 문제가 됐지만 지금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문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똑같이 한 거죠. 뭐 사실 그 언론인들도 그렇지만 이번 사건 터졌을 때 뭐 물론 물타기 하려고 그러고 또 뭐 그런 차원에서 자꾸 야당 정치인도 돈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뭐 국민들이나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한국의 정치가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왔었다라는 그 보수 정당들은 그리고 굉장히 뭐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심증이 있고 또 경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 개연성이 높다. 돈 다 받았을. 내부 고발자가 별로 없어서 그런 그렇죠. 거지. 네. 지금 이번 사건에서는 사실 그 이완국 국무총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거짓말을 거듭하고 또 국무총리란 그 제2인자 자리 때문에 지금 초점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사실 대선 자금이에요. 지금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각각 썼다라고 이제 신고한 금액들 보면 300억, 400억 그래도 법적으로 이렇게 준수했다고 신고를 한 건데 이게 실제 대선이 돈이 얼마만큼 드느냐 저는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많이 깨끗해졌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돈을 가장 많이 썼던 대선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목되고 있는 게 1992년 이제 YS 당선됐을 때인데 그때 제가 직접 당시에 그 여당 지금 새누리당이죠. 우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때 민자당. 예, 민자당이죠. 모든 지구당에. 그때 지구당이 약 242여 개 됐을 때인데 모든 지구당에 일률적으로 20억씩 내려왔다는 거예요. 20억씩. 그러면은 그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 돈만 해도 4천억이 넘어요. 예. 실제로 그때 그 선거에서 YS가 쓴 돈이 약 8천억 정도 되는 걸로 조가 넘는다는 예, 얘기도 뭐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0억이 들어오니까 이 20억을 어떻게 썼는가를 갖다가 암행 감찰반을 중앙당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내려보낸 돈의 3분의 1을 썼으면은 선거를 위해서 썼으면 그는 합격이다. 양호. 그 대개 경우에 한 3분의 1 정도를 선거를 위해서 쓰고 3분의 1은 자기 자신의 다음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비축해두고 나머지 3분의 1을 부위원장 등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이 갔다가 이때도 선거법상으로는 아마 200억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다 불법이에요. 예. 그건. 예. 나머지가 10배 이상, 20배 이상 돈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선거에서 삼성그룹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룹들이 돈을 준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성완종 씨 그 육성 증언에 따르면은 2012년에 허태열 씨한테 7억을 줄 때 몇 차례 나눠서 줬고 달라고 해서 줬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허태열 씨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만 달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사방에 달라고 사방에 했겠네. 달라고 했고 더 큰 기업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사실은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권력 게임에 이제 쓰여지는 것이고 뭐 선거 자체가 불법인 건 물론이거니와 이제 이런 것이 거듭되는 문화가 완강하게 과거보다는 이제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규모는 좀 적어졌을지 몰라도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김현철 교수님 어떻습니까? 외국 사례도 좀 연구를 하셨을 텐데 예. 우리만 유독 이래요? 아니면 되게 지금 자유주의 정치제도,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거쳤죠. 그러니까 영국 선거공영제가 아주 잘 돼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선거공영제의 그 선구자인 영국의 경우도 사실 선거공영제를 만든 이유는 워낙 표 매수라든지 돈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일화도 있는데 하도 이제 저 선거 나간 한 정치인이 돈으로는 이제 승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설교 때 돈 받고 표 찍어주고 그럼 지옥 간다고 좀 설교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셨나 해가지고 가갖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 이야기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 신자들이 하셨다고 그랬더니 어떠냐고 이제 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돈도 좀 안 받고 정치 달라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표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이게 돈 받는 게 나쁜 거니까 안 받아야 돼 바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 문화의 이제 그 시대를 닮아가죠 일반 분들은. 그래서 이 지도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지도자들이 돈을 쓸 때 이제 쓰고 또 여기 자리하고 계신 이제 세 분 저도 이제 막 배운 거지만은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돈을 모아가는 과정들에 꼭 그걸 갖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갖고 하시는 거죠. 정책을 갖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아까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돈의 사연, 돈에는 담겨 있다. 그 사연에 정책 혹은 더 좋은 나라, 좋은 정치를 만드는 이런 사연이 담겨져서 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제1야당이라든지 여당은 이제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냥 돈과 돈을 위한 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이제 나쁘다라고 하는 건데 영국은 이제 그것이 좀 공영제를 또 실시하고 또 비전이나 정책들을 중심으로 하는 데에서 이제 성공한 나라이고 미국은 뭐 지금 아직도 제도적으로만 먼저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어두운 돈으로 먹으니까 공개하자. 그래가지고 국고보조 안 받으면 무한정 쓰게 해주자 그랬더니 전부 다 무한정 쓰는 거죠. 오바마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제도적이거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돈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를 이제 지도자들의 어떤 비전이나 정책 이런 부분으로 찾아가는 게 맞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총선이 1년 남았습니다. 내년 이제 20대 총선까지 총선 1년이 남았고 이제 이번 연말이 되면 총선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될 텐데 정당들이 이번 성완종 사태 이것이 결국 정당에 만연해 있는 이런 돈 정치의 실상 이런 것들의 일각을 보여준 거라면 이것이 국민에게 준 충격이 있고 또 여론의 흐름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래도 그 큰 당인 뭐 지금 여당하고 제1야당하고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뭔가 자체 혁신 또는 제도적인 개선 이걸 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셔요? 저는 이게 해외 경험까지 다 포함해서 정당 정치사에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자기 혁신은 어렵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의 혁신은 늘 외부에서의 압력이 가해졌을 때 바꾼다. 그래서 2000년도에 왜 바꿔 해가지고 그래도 낙선운동. 예, 낙선운동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이제 다음 총선은 엎어 이거 될 거 아니냐. 근데 엎어야 엎어야 된다. 뭘 어떻게 엎어요 지금? 완전히 이제 새로 여당 엎으면 제1야당이 올라오고 제1야당 엎으면 여당이 올라가.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식이 나와야 된다. 둘 다 엎어야 되는 거죠. 이게 둘 다 없는 게 아니라 같은 판에 있습니다. 노 대표님이 판가리 말씀하셨지만은 같은 판에 있는 그걸 이제 뭐 학자들은 정당 체제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뭐 갖고 있는 꿈이 이제 정의당 같은 정당이 시민들하고 좀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여는 차원에서 이제 없는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하는 거. 근데 이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치학자들하고 제가 옛날에 정치를 할 때 토론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응해 주셔갖고 못 했는데요. 이제 2002년도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민주당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민주당 꼴을 보니 이 당은 자체 혁신도 불가능하다. 자체 혁신이 불가능하고 이 돈 문화 그 당시 뭐 설렁탕 한 그릇도 안 사줬다 대통령 후보가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이 돈 문화를 혁신하기엔 내부 동력도 없다. 근데 밖에서 제3당을 만들어서 하는 건 판판이 실패하더라. 그러니까 저기를 왕창 들어가서 저기를 어떤 내부에서 바꿀 수 없을까. 그렇게 고민한 끝에 이제 이른바 노무현 바람, 노풍을 타고 노무현이 체현하는 그런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와 몰아가지고 그 당에 왕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거기서 그냥 지지고 싸웠는데 결론은 그거여서 안 되는구나.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봤더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안에서.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싸움을 하는 거를 이걸 정당 혁신 운동으로 봐주는 게 아니고 밖에서 젊은 유권자를 몰고 들어와서 당권을 차지하려는 권력 투쟁의 일환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똑같이 등가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나만 되게 성격 나쁘고 이상한 놈 돼서 쫓겨났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이라면 기존 정당의 혁신도 불가능하고 또 현실적으로 제1당, 제2당의 의석 점유율가 90%가 되니까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어느 당인가 그 두 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이 문화도 안 바뀌고 이러니까 한국 정치는 적어도 정당 문화 내지 정당의 어떤 발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변화가 일어날 소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 수없는 절망을 예.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물론 아마 검찰이 어디까지 걷어낼 것인가에 이제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소장파 의원들은 뭐 우리 당이든 저 당이든 뭐 위에 좀 싹 걷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다르다고.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스스로 뭐 거기서 어떤 개혁 의지를 벼러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고 이참에 그냥 검찰이 다 손대서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내부 개혁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정치학자 분들하고 토론하면서 조금 그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만 바꾼다고 되냐. 그래서 뭐 제도 개선 운동하고 또 그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일파가 있고 또 그러니까 정치 뭐 내용을 바꿔야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정책 신념을 가지고 좋은 정책 내고 내용으로 경쟁하면 헌신적으로 내용 경제로 경쟁하면은 어느 땐가는 되지 않겠냐. 빛볼 날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지금까지 왔어요. 진보 정당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아둔하게 이렇게 왔는데 요즘에 와서는 열심히 뭐 내용이 없이는 뭐 아무것도 되질 않지만은 저는 이제 과연 우리의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건전한가? 이 점에 대한 제도적인 검증, 제도 개선이 저는 굉장히 절실하다. 이게 병행돼야 된다. 근데 진보 정당이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이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물론 우리 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제도 개선 역시 뭐 잘 아시겠지만 선거법 개정이 개헌보다 더 힘들다. 요즘에도 그래요. 제가 정수 늘리자고 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야단을 맞고 있는데 그럴 때 동료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다니까 개헌으로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거제도 문제고 또 하나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이 제대로 돼 있는가. 결국 이제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어떤 사정기관들이 권력과 동맹 체제를 갖추면서 사실상 권위주의가 계속 뭐 과거 민주정부 때 이걸 걷어내려고 했다가 또 정권 바뀌면서 뭐 이번에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사실상 더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적어도 그 두 가지 문제 뭐 더 크게 이야기하면 뭐 한국 권력구조 정치 체제를 다 바꾸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건 뭐 누가 바꿉니까?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대의민주주의 우리 시민들의 표심이 그대로 정치의 의석으로 반영되느냐 평등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많은 부정부패가 제대로 독립적으로 정권과 독립적으로 사정기관이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좀 가장 크지 않나. 예, 근데 막 어려운 말씀인데 먼저 하시고. 그 얘기가 이제 지금 어떤 보면 이제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좀 전진시키는 문제, 정치 선진화 문제하고 이 부패 문제가 맞닿아 있긴 하지만 일단 구분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패 정치 문제 이번에 성완종 메모로 드러나고 있는 이제 불법 뭐 정치 자금 등의 문제가 정당들의 자기 혁신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실은 공감을 하고요. 이거는 사실 그 지난번 차떼기 때도 천막당사 간다고 했지만 드러난 걸 보면은 천막당사 간 게 2004년인데 그 총선을 갖다 넘기고 위기를 벗어난 후부터는 계속 또 돈을 받았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런 것이 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똥 걷는 거 봤냐고. 언제 어떻게 근절될 것인가. 저는 몽둥이가 약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법
기관에서 처리하는 걸 보면 그냥 솜방망이 처리를 다 해준 거 아니에요. 차태기 때도 다 보면 집행위원회 이런 걸로 다 풀려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제 그 뭐 공수처 같은 걸 만들자고 한 것도 다 거부당했고 이상한 상설 특검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뭐 여당 의향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검 제도만 제도화됐을 뿐이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는 한동안 이렇게 약간 움츠러들지는 몰라도 다시 또 이런 돈 많이 쓰는 식의 어떤 그런 부패 정치 이제 또는 권력을 갖다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 부정 자금 살포나 이런 걸 계속 할 거라는 거죠. 할 거기 핵심이에요. 때문에 그 문제가 핵심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정당 체제 바꾸고 민주주의 진전시키고 뭐 선진 정치 되면 이런 게 여지가 적어지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선진 정치의 한 축이 핵심이 전제돼야 될 게 바로 이 사정 문제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도 물론 이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그 낙관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걸 건전하게 하는 획기적인 그런 방안 같은 것들을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다시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저절로는 절대로 안 나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뭐 아까 이상한 비유를 좀 점잖지 못한 비유를 하셨지만 그 개한테 예. 똥을 끊지 못하는 개한테는 몽둥이질을 갖다 해야죠. 그렇다고 개를 패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아니요, 필요한 개는 해체시킬 수도 있는 거죠. 뭐 지금 해결을 굉장히 위험한 하시는데 말씀하셨어요. 지금. 동물협회에서. 아니네. 개가 아니라 정당. 사람을 무는 개는 그러니까 사살하더라고. 새누리당 같은 당을 해체시켜야지. 이거는. 근데 이제 이두 갈래예요. 우리 심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가 만약 독일식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면 그럼 정치가 아주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민주당하고 같이 뭐 이렇게 열린우리당 만들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 당시 개혁당을 해산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자기 색깔대로 내면서 유권자 심판을 받아서 유권자가 신임을 주는 만큼 내 색깔대로 정치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제도가 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꿀 방법이 없어요. 제1당, 제2당이 수혜 집단인데 그 두 당이 어떻게 그 제도를 바꾸겠냐고요. 이제 그거 안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엎어야 되는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서 기존의 정치제도 하에서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이걸 때려 엎어야 되는데 유권자들은 또 압도적으로 그 두 당을 지지해 준단 말이에요. 이걸 20년 동안 해봤는데 계속 두 자릿수 득표도 어려워요, 지금. 그러면 하나는 이론적으로 경험해 볼 것도 없이 그런 선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20년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잘 안 되는 두 대안만 우리한테 지금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정치 변화와 쇄신의 희망이 도대체 있기는 한 거냐. 이 질문이에요, 다시. 뭐 전문가께서. 저도 뭐 그 질문에 사실은 절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도. 뭐 괜히 교양학자라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쭉 사실 기회는 있었다. 그러니까 딱 한번 국민들이 줬던 게 그게 2004년 2002년 대선과 2004년 예, 열린우리당 과반수. 그다음에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이라고 하는 그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때 여러 환경이 그렇지는 못했습니다만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뭔가 새로운 그 규칙들을 만들 굉장히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거를 이제 못했다. 뭐 저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때 차라리 열린 노동당 이렇게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이건 뭐 후일담 시계로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한국 정치의 가장 핵심은 저는 이제 그 하나는 뭐냐면 아까 사정 문제도 나왔었지만 사법개혁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뭐 문재인 후보가 사법개혁을 내세웠었습니다만 근데 이 어떤 그 부당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규칙이나 질서 주체를 바꿔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저는 뭐 선거법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 시켜갖고 다 안 될 테니까 지금의 검판사 데리고선 해도 안 될 테니까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핵심적인 게 저는 이제 정권 교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갖고 힘을 가져야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이 그 사법 개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갖고 사실은 이제 한국 정치의 변화를 그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저는 그거를 예전처럼 뭐 한 당으로 다 가거나 또는 뭐 이렇게 자꾸 당 통합하고 뭐 하고 이제 국민들도 지금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정권 교체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냥 정권 교체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저는 사실 아무 정권 교체나 교체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물론 정권 교체 안 된 것보다 정권 교체 된 게 나은데 우리가 과거 정권 교체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정권 교체하고 이 정권 교체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쪽이 한 30년 집권하면서 뭔가 한국 사회를 크게 바꿔내려면은 저는 정권 교체를 하되 20석 이상 원내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진보정당이 함께 정권 교체를 해야 돼요. 이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도 저는 그래서 나는 어제도 그런 연설을 했어요. 정권 교체하려면 이번에 그 새정치연합 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의석을 갖다가 얻게 되면은 자만해가지고 지금 새정치연합은 비만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필요한 정당이 다이어트 필요한. 그러니까 비만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동맥경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구실을 못하는 걸로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질병에 비유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예. 티코 엔진에 그랜저 차체가 얹혀 있다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요거 마무리해 드리면은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진보정당이 솔직히 뭐 정권을 잡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거고 현실적인 목표 쉬운 일도 아니지만 한 20석 가지고 원내 의사 일정 짤 때부터 다 개입할 수 있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3당 특히 그 당이 그냥 뭐 극우당이 이런 게 아니라 진보정당으로서 제3당이 20석 정도의 힘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야권의 힘이 훨씬 더 커지고 정권교체도 제대로 된 정권교체도 가능하고 또 그 정권교체가 또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저는 이제까지 뭐 20년간 이것저것 다 이제 잘 안 됐다고 하지만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20석을 갖는다라는 건 그렇게 허황된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노력해서 우리 국민들은 20석 정도는 몰아줄 자세가 돼 있다고 봐요. 우리 그렇죠. 당이 그럴 준비가 어찌 보면 좀 부족해가지고 그걸 끌어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노 대표님은 여전히 씩씩하셔요. 저희가 겪어보면 그 이제 이런 거에 공감을 하고 좀 엎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막상 작은 진보정당에서 손을 내밀고 큰 당에서 공천 줄게 이렇게 하면 100에 99은 다 큰 당 가더라고요. 평소에는 온갖 좋은 말로 다 해도. 예? 그게 현실 아니겠어요? 자원과 돈과 뭐 아이디어가 다 큰 당으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선거 시기가 아니니까 진보정당이 좀 활동할 공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겉보기에 보이지만 선거에 임박해서 인재영입 경쟁이 시작되면 1번하고 2번이 다 빨아가더라고요. 제가 과거에도 보니까 3번 이하는 잘 안 돼요. 비즈니스가 인재영입도 안 되고 이게 악순환인데 결국은 뭐 노 대표님 말씀에 저는 당위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한테 20석을 덜컥 주겠냐 국민들이. 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이 부패 문제만 하더라도 뭐 매번 그 지나치지 않고 터지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구체적인 그 성과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진전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겠다. 사실 제가 아주 철저히 계량주의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노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차제의 사법개혁도 통째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힘으로. 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가져온다든지 또는 검찰총장을 또 뭐 그 직선하는 나라도 있지만 이태리 같은 경우는 또 직선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를 외부 인사로 구성해서 정말 공정하게 선출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일보라도 진전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그냥 훌쩍 뛰어가지고 이런 어떤 기성 정치, 부패 정치가 계속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진전은 없이 이제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뭐 매 때마다 뭐 정치개혁 뭐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합창했잖아요.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래가지고 계속 물갈이율 몇 % 물갈이 하느냐 이거 가지고 다 땜질을 그동안에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정권교체로 바로 가지 말고 정권교체는 총선 다음에 있으니까 일단은 이번 이 부패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원망을 또 분노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사법개혁 또 검찰개혁에 에너지로 연결시켜내는 것이 저희 책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핵심이 그겁니다. 지금 아까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치개혁의 교섭단체에 제3당
뭐 정의당이죠 현실적으로는. 정의당밖에 없어요 예, 지금. 그래서 정의당이 교섭단체에 제3당이 포함되는 것과 아닌 것의 정치는 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정치적 그 환경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국민들에게 그 상상력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뭐 현재의 선거제도로 내년에 우리가 자력으로 20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치 선거법 개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정의당이 교섭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1단계 정치 개혁으로 가장 시민들이 실천하기 쉽고 또 가장 투자 승수가 높은 그런 선택이라는 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 기득권 정치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엄청나게 격렬하게 여야가 대립을 하는데 예. 나중에 보면 결과는 뭐 없더라. 아니 그거 하려고 그렇게 싸웠냐.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전과 달리 지금은 뭐냐면 정책에 대한 그 민감성도 매우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복지사회로 지향해 가면서 예를 들면 세금 문제라든지 뭐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반응이 매우 그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장은 이게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일정한 시대 변화가 정치 개혁의 어떤 그 매듭을 한번 쳐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나.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일단 버티고 2단으로는 국민들에게 선거법 바뀌면 사실 7%만 받아도 20석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가시적인 목표로 함께 힘 모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아니 뭐 제도 개선이 되면 제일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 들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새삼 이 팟캐스트 이거 정치 카페 이거는 정의당에서 하는 거지 이게 새삼 느끼실 텐데요. 사실 저희 노유진의 정치 카페는 정의당에서 저희 평당원 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당파적인 방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객관성에 다가서려고 노력을 하는 방송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부가 되는 팟캐스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정의당의 요청에 따라서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당파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파성과 객관성이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국민의 입장, 국민의 시각, 보편적인 어떤 가치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것 이것을 정의당이 잘 찾아나가도록 한다면 당파성과 객관성이 조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있습니다. 예. 우리 유시민 당원께서 이게 뭐 굉장히 그 정의당스러운 방송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 정치개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의당의 당파성이 곧 객관성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늘 그렇게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높아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높아 다 됐어요. 우리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높아 차림하시면.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은대 그 의원께서 그 정치개혁에 굉장히 적극적이시거든요. 예.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정치개혁이 되려면은 정의당 같은 제3당이 교섭단체가 돼야 된다. 그러면 또 커야 본인이 된다. 이 당에 좀 오시지. 아니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뭐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고 또 이제 우리 지역구에서도 그래요. 정의당 같은 데가 커야 된다는데 그래야 정치가 좀 나은 방향으로 간다는 건 다 동의를 해. 다만 거기까지 되겠나? 예, 되겠나 그게. 거기까지 되겠나? 그게 문제인데 김윤철 교수님 보시기에 저희는 항상 이제 정의당 입장이 그렇다고 봐요. 제가 평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 당이 매우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정파이긴 한데 그래도 한국 정치에서 보면은 가장 보편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정당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의당이나 혹은 뭐 정의당뿐만 아니라 이제 현실 정치의 변화를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총선 때까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변화를 도모해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례가 또 많이 아시고 하니까 이럴 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그런 어드바이스 좀 한번 해주십시오. 뭐 역사를 공부하긴 하는 정치사를 공부는 하지만
총선을 1년 앞둔 사이에서 이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공부는 뭐 참 없는데, 근데 제가 우선 뭐 말씀드린 거는 그 정권 교체 뭐 이런 것은 단순하게 이제 야당 당파성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고, 저는 뭐 정의당 당원도 아닙니다만, 근데 이 정치학 자체에서 그 정치를 좋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계속 높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야당이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수권 정당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수권 정당이 진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제 정책이나 이념 이런 게 이제 선진적인 진보 정당이 이제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학 자체에서도 사실 정치 발전을 위한 요건으로서 얘기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1년 남은 상황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그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석 원내교섭단체를 이제 구성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다. 요 관점은 이제 다 동의는 되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원내교섭단체 혼자 되겠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드는 생각이, 야권에서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목표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내적인 목표잖아요. 20석 확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의당이.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 정치 발전이나 야권이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거기에서 정의당의 역할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의당이 정권 교체된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석을 줘서 저희가 그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힘을 갖게끔 만들어주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제 기대치가 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아주 구체적인 성과들도 있어야 된다. 이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정권 교체된 정부에서의 정의당 혹은 진보 정치 역할이 뭘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섀도우 캐비닛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좀 그 정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예를 들어 뭐 그게 공동정부라든지 이런 안들을 자꾸 만들어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또 지금 어쨌든 제일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제1야당한테도 굉장히 계속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좀 그 방법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쉽게 생각하면 정권 교체 연합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 정권 교체 연합을 형성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야권 연대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쭉 이제 해왔고, 야권의 지형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도 진행 중이고 이런 와중인데, 지금 봐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 교체 연합을 정의당이 만들자고 한다고 해서 그래 좋다 우리 같이 만들자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모든 좀 꼭 뭐 공개적인 장에서의 이제 그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이렇게 좀 각계격파에 가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어떻게 좀 그런 활로를 만들게 되는 어떤 계기로 또 발전의 쪽으로 이렇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갔는데, 저는 이제 후보 단일화식의 정권 교체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좀 국민들이 원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민생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노동법 문제라든지 임금 격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제1야당을 공동사업을 꾸려가자, 공동사업 단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뭐 거기 을지로위원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법률 차원에서 하자라고 하는 좀 압박을 계속 하고, 이런 이제 좀 접근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상 속에서의 어떤 저렇게 같이 하면, 또 혹은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어디가 더 우월한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이렇게 차범근식 용어죠. 그러니까 이제 골을 넣기 위한 좀 이선 작업을 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이제 한 번의 선거에서 이제 이기기 위한 그런 선거연합은 당분간은 어려울 거예요. 국민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략적인, 좀 길게 내다보고 전략적인 어떤 동맹을 형성해 나가는
다양한 어떤 시도나 노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은 정권 교체라는 것이 어느 당에서 어느 당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되면 내 삶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그 보여주는 데 있어서 어떤 공동의 어떤 그런 노력과 연대를 만들어 나간다면은 되는 게 저는 그걸 위해서도 일단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좀 더 단단하고 커져 나갈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작은데 그냥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그 공자 말씀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저 새정치연합 내부에 지금 보면은 뭐 집안 바깥으로까지 나와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저 집안이 정리 정돈이 좀 돼야 돼요. 지금식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정권 교체 불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정리되는 과정 아니에요 이게? 뭐 그렇다고 지금 봐야죠, 예. 광주 서구을이라든가 예, 서울 관악을에서 벌어지고는 일들이 저쪽 집안 싸움이 정리돼가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저는 속에 뭐 그렇게 포함되죠. 봅니다. 그래서 뭐 다만 그 이번 4월 29일로 재반 싸움이 다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정권 교체 그 중요하죠. 그건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제 정권 교체가 가능한 어떤 조건이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은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잘해서 좋은 후보 세워서 정권 교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저는 그렇게 그쪽에서요? 예. 그쪽에서는 당근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네. 그건 뭐 저는 필패라고 보거든요. 지금 야권이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러 집안 싸움 얘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야권 지지자들이 지금 폭넓게 분화되고 있다. 그것은 지난 대선보다도 아마 다음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 포션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항상 기대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사표 방지 심리. 그렇죠. 예, 뭐 정권 교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 결국 나중에 다 일로 모일 거다. 모일 거다 이런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말 판을 크게 짜고 자꾸만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런 논리 말고 전체 있는 그대로 그 요구들을 존중하고 그 세력들을 존중해서 전체적으로 정권교체연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 사고가 함께 이루어질 때 사실 가능한 얘기지.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게 되기 위해서도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의당 5석 저거 뭐 확 밀어버리면 내년 총선에서 없애버릴 수 있지. 정리해버릴 수 있지 않나. 저는 이쪽에 더 서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원내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특히 근데 정의당이 최근에- 없어지진 않아. 아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오히려 문 대표 체제 되고 나서 또 원내 정당이 4개에서 3개로 줄었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 오히려 뭐 야당들 간의 대화가 더 없어요. 예. 더 없고 그다음에 뭐 연대 없다. 또 어떤 뭐 협력보다는 뭐 견제랄까?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지배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 이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정의당이 존재 이유가 분명하고 또 그런 전략적인 어떤 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내공과 힘을 갖추고 가시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전략적인 정권 교체도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요새는 이제 이게 정당 정치 영역 외에 이제 그 시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노무현 정부의 창출도 그랬고 민주노동당의 진출도 그랬고 그때 각기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이렇게 시민운동과 진짜 정치운동 하시는 분들이 각기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그래도 내용적이고 뭔가 자꾸 사업들을 이제 같이 해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랑 정치사회가 이렇게 좀 같이 힘을 합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많이 끊겨 있죠. 예를 들어 정치학자들도 아까 모임이 없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 정치학자분들도 지난 한 10년을 거치면서 이 한국 정당 정치의 지형에 따라 이렇게 다 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정치 발전을 같이 막 해라라고 하는 압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들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복원해낼 수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살펴가지고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 그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데에도 이제 제1야당에 대해서 학계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좀 제1야당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압박도 사실은 한 축에서 또 진행되어야 할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진단은 참 명료하고 그 만장일치로 그 성완종 사태의 원인과 그 양상과 등 의미와 등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단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뀔 수 있는데 이 대목으로 들어가면 진짜 답답한 것 같아요 상황이. 오늘 뭐 저는 사실 뭐 정치학자를 모시면 뭔가 좀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답 없으면 학자들도 답 없는 것 같다. 그런. 아니,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제가 뭐 그 여기 저기 그 뭐 국회나 이런 데 토론회 가고 특히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수들 불러가지고 맨날 토론하고 교수들이 얘기하게 하고 그 말에 기대서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사실 교수들은 이제 하는 거 보고 뒤에서 이제 사후적으로 분석해주고 뭐 그렇게 해주는 거지. 미네르바의 얼빼미를 키우는 분들이 뭐 전략을 얘기하고 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야당이 그게 많이 심한데 그래서 이제 그 뭐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그 학자가 묻고 정치인들이 답하는 그래서 이제 리스판시빌리티라고 하는 이제 정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하는 미덕이 결국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학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묻고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답하는. 우리 둘이 묻고 두 분이 답하면 되겠네. 아 은퇴하셨어요? 예, 아니, 저는 뭐 은퇴했으니까.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연애 실패하는 게 루저가 아니고 또 상처받을까봐 그렇죠. 이제 연애 못하는 게 진짜 루저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 연애 학자의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연애 학자가 연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년 동안 연애 실패했다고 독신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계속 연애질 해야지.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번에 그 국회에서 그 국무총리가 그 대정부 질의하는 걸 이렇게 봤잖아요. 답변하는 거요? 네, 답변하는 걸 봤잖아요. 야, 정말 보수가 명예나 애국심이 없는 보수는 그건 진짜 뭐 타락한 보수죠. 진보가 개혁성이나 도덕성이 없는 진보가 진보일 수 없듯이 그런 대한민국의 타락한 보수의 그 참담한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그것이 보수 세력에게도 상당히 심리적인 타격을 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정리되고 또 그것이 정치개혁이 어느 만큼의 그 성과로 연결될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의 몫이지만은 그러나 이번 과정을 거쳐서 정말 보수가 보수답고 진보가 진보다워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각 진영 내에서 그 보수 세력 내에서 특히 저는 그 상당 정도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나 네.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제 국회에 정치개혁 특위가 만들어져 있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다룬 많은 문제들이 정상적이라면 국회에 구성되어 있는 정치개혁 특위에서 정당의 후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정당과 시민사회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이며 정당 내에 만연해 있는 돈 정치의 문화를 어떻게 척결할 것이며 이 정당의 경쟁 체제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국회 정치개혁 특위 만들어 놓으면 회의는 제대로 안 하고 위원장하고 간사 뭐 활동량 맨날 나간다 그러고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어떤 특위는 뭐 처음에 구성할 때 한번 회의하고 해산할 때 한번 회의하고 아무것도 안 남기는 특위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정치개혁 특위 만들어져서 지금 이게 막 가동이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는 성완종 사태 때문에 패닉 상태고 다른 한편으로는 옳았구나 이 기회를 위해서 개헌론이다 이래갖고 막 개헌론 전파하는 모임에는 국회의원이 수십 명이 모여서 그저께도 행사를 하던데
그런 가운데 정치개혁특위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개특위 위원이시니까 네. 상황을 좀 말씀해 그것만 주시죠. 좀 마무리 삼아 뭐 상황을 우리 네. 유시민 그 당원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미루어 짐작하는 대로예요. 지금 2번 했는데요. 예. 이제 소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 소위가 있고, 그다음에 정당법, 정치자금법 소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뭐 자신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위 위원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하겠다고 하겠다고. 선거법 쪽으로 가겠다고. 예. 근데 이제 가장 이해관계가 그 치열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야가 별도로 독립기구로 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해서 선거법 개정 쪽으로 지금 그 의원들이 뭐 해서 내부 정리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소위가 꾸려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한 네. 두세 선거법하고 달 또 걸릴 하나는 거예요. 뭐죠? 정당 정치자금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그러면 그게 소위로 돼 있는 겁니까? 2개 소위로. 나눠져 소위원장은 그러면 군소정당에서 하면 되겠네. 소위원회는 이제 여야 대표 간사들이 하나씩 맡아서 예. 하지요. 예. 제가 이번에 이제 뭐 아까 그 성완종 얘기도 있었지만은 뭐 특검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그 야당 추천 특검 조건 없이 받으라 했더니 국회에서 지금 그 교섭단체 저 소수정당 대표 연설할 발언하신 때 거. 그랬더니 예.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우리만 연루된 게 아닐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좀 그러니까 돈 안 받은 정당 추천. 돈 안 받은 정당 추천. 돈 안 받은 예, 정당 추천 특검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그렇죠. 하려고요. 아니 그건 난 지난번 제안한 게 너무 좋던데. 당연하고 옳은 제안을 한 게 지금 현재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연루돼 있잖아. 네. 참고인 내지 피해자 신분일 수 있는 그 대선 자금과 예. 관련해 가지고 허태일 씨가 돈 받았는지에 대해서 받았다고 보고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조사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일반적으로 보면 재척 사유가 되는 거 제껴야 되는 거예요. 재척 사유가 되는 사람이 임명권을 행사하면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야당이 단수로 추천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아니 그래서 저는 요건 이제 조금 이따 선거법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제 현재의 상설특검법이 많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수사본부장이 비교적 뭐 좀 나름 소신 소신 있다. 있다 네. 이런 분으로 됐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검찰이 좀 충분히 하도록 하고 초동 수사를 하도록 하고 뭐 이후에 안 되면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런 전략을 나름대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초기에 이게 검찰이 됐든 특검이 됐든 많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데 초기에 이번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 사건에 대한 그런 책임 있는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뜨겁고 분노가 있을 때 말하자면 여권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분명한 확답을 받는 그런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특검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야당이 추천한 특검 받아야 되고 기간도 연장해야 되고 공소시효가 없더라도 이건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가감 없이 수사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서 그걸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면 어차피 상설특검을 하더라도 제대로 구성되려면 결정한 이후에 한 20일 이상 걸린단 예.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검찰은 당연히 초동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수사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특검한다면 여기 안 할 거다 하지만 그거는 책임 있게 촉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만약에 검찰이 하다가 안 되면 이제 특검으로 가게 될 때는 이미 상당히 김이 빠졌다. 경로 의존성이 규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용두삼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것은 이런 큰 사건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뭔가 부패 척결이나 또는 뭐 사법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적인 어떤 개혁 의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치권에서 대변해서
그것을 여권에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이런 정치 행위가 매우 필요했는데 그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래 마무리 말씀은 게스트가 이제 하시도록 하는데요. 그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청취자들이 이제 공부 삼아 많이 들으세요. 우리 특히 100분 토크는 이제 전문가가 게스트로 나와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 격려와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계속 오늘 좀 너무 비관적이다, 네. 절망적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 현실이 어려운 거죠. 국민들의 이제 불만이 높고요. 그래도 또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희망의 끈을 잡고 우리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치학자로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국가에서 살려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무슨 뭐 저도 그 굉장히 절망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시어가 있어요. 그 김수영 시인의 절망이라는 시에 나오는 시어입니다만 이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이제 반성하지 않는 그 핑계거나 변명일 수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시어를 읽으면서 이제 절망해서 자꾸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중에 이제 좀 정치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갖고 있는 생각은 선거법이나 부정부패 이 문제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특히 정의당의 경우에는 시민적 관여를 높이는 그 결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좀 초점을 맞춰 가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이 역할을 자꾸 드려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그래서 단순하게 이번 그 성완종 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정부패나 정치 비리에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법제 개선에서도 단순하게 돈 받은 사람의 처벌을 더 엄격하게 한다라든지 등의 접근이라기보다는 시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그 감시하고 통제하고 바꿔낼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역할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좀 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분들께서도 어떤 내 역할은 어떤 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자유롭고 또 뭐 그 제안을 해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정의당이 또 그럴 수 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이나 이제 우리 국민분들께서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100분 토크는 우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현철 교수님 모시고 또 진중근 교수 자리에 심상정 원내대표 모시고 이렇게 넷이서 그 이야기 나눴습니다. 성완종 파문 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이 와중에 또 우리가 눈길을 어디에다 두고 우리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100분 토크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